일본 사람들은 그런 그 분위기에 엄청 민감하기 때문에 뭐 챗GPT의 세상이다라고 언론에도 막 얘기하기 시작하면 각 기업에서 사장님들이 우리도 챗GPT를 써야 된다. 자, 지금 작년, 재작년 말서부터 불기 시작한 AI 붐이 지금 세계를 강타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아, 이것 때문에 뭐 사회, 경제 여러 가지 분야에서 막 확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일본은 그러지 않아도 이거 말고 가지고도 IT의 어떤 후진국 혹은 아날로그 나라 뭐 이런 어떤 이미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 챗GPT가 나오고 나서 AI가 도입이 되고 나서 일본 사회는 어떻게 변했을까 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크게 변할 건 없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AI를 적용을 하려면 어느 정도 그 나라의 정보화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일본은 기초적인 정보화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AI가 활용이 되더라도 극히 일부분일 거예요. 예를 들면 금융, 핀테크를 한다 하면 이제 우리나라는 그 뭡니까 카카오뱅크라든지 토스뱅크 이런 IT만 가지고 종합 은행을 하는 시중은행을 하는 이런 데들이 있잖아요. 네. 일본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런 은행은 없고, 그 다음에 그 은행의 그 기관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기초적인 IT 인프라 그게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그 금융에 뭐 AI를 적용하거나 이런 것들은 극히 작은 부분에서는 가능하겠지만 의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많이 시도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근데 AI가 이제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네네. 로봇을 만든다든지 이런 거는 일본이 좀 잘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원래. 마징가 제트도 만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에 어떤 로보틱스, 하드웨어 결합되는 그런 부분들이 일본이 많이 발전돼 있으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그게 아니라 완전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 우리나라가 오히려 하고 있는 것들이 많다.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어서요. 일본의 IT 기업이 네. 우리 위내시경 있잖아요. 네. 이 내시경의 사진을 내시경 사진을 건강 진단할 때 찍어놓은 사진을 가지고 AI로 학습을 해서 이제 어떤 소프트웨어가 내시경 사진을 딱 집어넣으면 아 요거는 어디에 환부가 있다 뭐 이런 거를 이제 찾아준다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국에 수출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한번 가져왔었고요. 네. 그래서 한국 기업들을 이렇게 만나봤거든요. 네. 근데 한국 기업은 제가 만나본 벤처 기업은 어느 수준이었냐면 위 카메라를 우리가 위내시경 카메라를 넣잖아요. 네. 그러면 AI가 그 시점에서 아까 얘기한 거 제가 얘기했던 일본 제품은 사진을 다 찍어서 사진을 컴퓨터에 입력을 하면 그 시점에 사진을 딱 보고 컴퓨터가 여기가 의심스럽다라고 찾아주는데 시간이 그러니까 좀 지나야 되는군요. 오프라인이죠. 네. 한국은 그 회사는 위내시경을 막 하면서 그 카메라가 비디오 카메라가 지나가면서 막 그 가상현실로 여기 이렇게 해서 가르쳐줘요. 그러면 이게 커터 나이프로 검진을 하면서 거기서 용종을 도려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AI라도 기본이 어느 정도 됐냐에 따라서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네. 이런 부분들이 틀려지는 거고 또 하나는 이번에 제가 일본인들 데리고 한두 달에 한 번씩 한국에 와서 여러 군데 시찰을 하는데 이번에 수원시를 갔었거든요. 수원 특례시. 네. 거기 갔는데 수원시가 저걸 보여줬어요. 그 도시통합관제센터라고 해서 어떻게 들어가 봤더니 그 도시에 있는 모든 CCTV가 거의 한눈에 다 보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엄청나겠는데 숫자가?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수많은 CCTV를 한꺼번에 다 보여주는 게 아니고 이제 전체를 교통관제도 했다가 그 다음에 방범도 했다가 그 다음에 구급도 했다가 뭐 이렇게 방제도 하고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도심에 있는 모든 CCTV를 다 연결해 놓은 거예요. 네. 그랬는데 그 관제센터에서 그러면 그 수많은 비디오 카메라를 일일이 그걸 다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AI를 거기다 접목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범지구 특정한 에리어에 사람이 나타나면 그 카메라를 그 모니터를 크게 띄워줘가지고 여기서 관제하는 사람이 딱 보고 한 방에 알아채게 해준다든지 그 다음에
그 교통 신호 관제를 하는데 그 교차로에서 차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신호가 그 차가 서 있는데 많이 서 있으면 그거를 카메라가 인식해서 파란 신호를 많이 주고 뭐 적으면 조금 주고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도시의 뭐 방범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그 AI를 통해서 진짜 엄청나게 그 똑똑하게 스마트하게 관리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 거를 보면서 일본 사람들은 다들 깜짝 놀래죠. 일본 사람들은 상상을 못해요, 그런 거. 그게 다들 아직도 그거 보고 많이 놀라더라고요. 우리 수준이 기술 수준이 좀 높다 실용적인 부분에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CCTV를 잘 만드는 기술은 일본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그 CCTV를 엮어서 응용하는 시스템화는 응용하는 능력은 뭐 우리가 훨씬 높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 CCTV에 국민들의 사생활이 다 노출되면 그렇죠. 개인정보 유출 아니냐라는 질문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거든요. 수원시에다가. 네. 물어봤더니 수원시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거를 전제로 설계됐기 때문에 국민들의 안심을 확보하기 위해서 뭐 영상을 관리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법제화해서 그것들을 절대로 유출 안 되게끔 다 관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찰관이 반드시 임석하게 돼 있대요. 그런 것들이 돼 있거든요. 맞아요. 어디 뭐 분실물이 있어가지고 백화점에서 그 내가 있던 자리 좀 되돌려 달라 그러면 신고를 해서 경찰관이 와서 네. 같이 봐야지만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는 CCTV를 보고 그 보안을 지킵니다, 방법을 지킵니다는 거를 공개했으니까 법으로도 관리를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일본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죠. 그래요? 한국이 그렇게 개인정보 관리가 허술한 것 같이 보이세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은 누구나 다 보고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방범 카메라 안에 가보시면 그 법으로 노란색 판넬에 검은 글자로 여기 CCTV가 있다라고 쓰게 돼 있어요. 그래요? 네, 붙어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근데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감시, 관리를 한다. 근데 일본의 경우에는 그러면 일본은 안 보고 있을 것 같냐? 그러면 일본은 없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이 얘기를 해주죠. 일본은요. 매일같이 무슨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바로 그 다음날 아침 뉴스에 범인들이라든지 사진이 다 나와요. 피해자 그 지나가는 영상이 다 나와요. 얼굴도 볼 수 있게 다. 예, 그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 일본 CCTV가 엄청 많은데 그 중에서도 그 편의점 있잖아요. 네네. 편의점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편의점 앞에 카메라가 다 달렸어요. 네. 이거는 편의점이 자기들 쓰려고 한 거일 텐데 편의점 앞에 주차장이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경찰이 가서 그 영상을 입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매일 아침에 뉴스 보면 그런 거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보인대. 그러면 여러분들도 다 보고 있는 거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국은 보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다 보니 법으로 통제를 하지만 여러분들은 보고 있는데 보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니 법제화를 해야 될 이유도 없고 법이 없으니까 그냥 뭐 경찰이 가서 수사상 필요하니까 좀 주세요. 그럼 막 주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일본은 아니 한국은 그거 필요하면 영장 해가지고 복잡하대요. 하여튼 그건 좀 부럽네요. 그 범죄자들 그냥 얼굴 공개 그냥 바로 해버리는 거. 근데 이제 그게 화질이 안 좋아서 보면 얼굴이 구별은 잘 안 되더라고. 근데 그 챗GPT가 나왔잖아요. 근데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한국에서의 챗GPT 사용량보다 일본에서의 그 챗GPT 사용량이 훨씬 높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워낙 IT 이게 편하게 막 안 그래도 찾을 수 있는 정보 검색 이게 많다 보니까 굳이 필요를 못 느끼고 이 속도라든가 뭐 여러 가지 좀 불편함이 있는 곳에서는 필리핀이나 뭐 일본이나 그냥 바로 결론을 찾아야 되니까 챗GPT가 먹힌다고. 저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로 일본 사람은 돈 내고 소프트웨어 쓰는 거를 아주 일반적으로 잘하기 때문에 이제 챗GPT 유저 수가 많을 거고요. 아마 그 유료 유저를 아마 얘기한 거예요. 네, 유료 유저가 많아요. 네, 저도 유료 유저인데 일단 사회적인 분위기가 챗GPT를 써야 될 것 같은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쓰든 안 쓰든 가입하는 사람이 많고 두 번째로는 일본 사람들은 그런 그 분위기에 엄청 민감하기 때문에 뭐 챗GPT의 세상이다라고 언론에서 막 얘기하기 시작하면 각 기업에서 사장님들이
우리도 챗GPT를 써야 된다. 그래갖고 뭐 그런 거를 써서 뭔가 연구하는 부서를 바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챗GPT를 써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챗GPT를 쓰는 게 목적인 케이스도 많고 그래서 제가 보기엔 그렇게 뭐 한국에 비해서 많이 쓰거나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렇게 보면 그 챗GPT 활용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렇군요. 일본 하면 하여튼 아날로그 강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아날로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IT 산업이 아까 말씀드린 IT 산업이 약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회 변혁을 일으키기 위한 IT를 이용해서 뭔가 사업을 하는 업체들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자동 운전을 한다. 일본도 자동 운전이 있지만 이런 식으로 누군가가 벤처기업을 일으켜서 그 벤처기업이 사회 혁신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그런 뭐 소규모의 스타트업은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숫자적으로 비율로 따져봤을 때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직. 아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변혁이 안 되는 거고 엔드 유저도 모험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한국과 달리 특징적인 게 뭐냐면 그 사회적인 영향이 있는 어떤 정보 시스템이 트러블이 났다. 네. 우리나라 지난번에 왜 줌누누 등본이 뭐 그 안 뽑혀주고 이런 정도 되면 이제 장관들이나 사과를 하고 하지만 웬만해서는 그렇게 사과 안 하거든요. 기업체 같은 경우에 뭐 은행이 어쨌다. 근데 일본은 그 일본의 미주은행이라고 일본 제일 큰 시중은행인데 네. 거기가 1년에 4-5번 정도 현금 자동 지급기 트러블 일어나거나 뭐 이래가지고 사장님이 사직을 했잖아요. 그래요. 일본의 언론 그 기사를 보면 시스템 때문에 그 경영자가 사과하는 일이 꽤 많아요. 근데 뭐 컴퓨터 시스템을 새로 만들다 보면 트러블도 있는 거고 근데 일일이 그런 거 갖고 뭐 대표이사가 사과를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책임을 묻고 그러면 그 도전하기 쉽지 않잖아요. 아니 그 진짜 그 말씀하시니까 아직도 일본은 그 카드나 이런 걸로 돈 빼는 것보다는 도장 들고 통장 들고 가서 찾아야 되는 확률이 더 큽니까? 일단은 현재 일본의 은행 창구의 모습과 네. 한국의 은행 창구의 모습은 무척 달라요. 아, 일단 일본의 은행 창구의 모습은 1970년대, 80년대 한국 은행 창구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뭐냐면 딱 들어가면 창구가 쫙 있어서 텔러들이 10명, 20명 앉아있고 그 뒤에서 번호표 빼갖고 가는. 근데 지금 한국은 거의 안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그렇죠. 조사해 보니까 그 은행에 가서 일을 보는 사람이 전체 고객 중에 10% 정도 되더라고요. 일본은 제가 보기에는 50% 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도 일본 은행 그런 건 많은데 다만 일본에 페이페이라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카카오페이나 뭐 이런 거. 페이페이는 뭐 국민적으로 지금 사용하는 게 돼서 이제 일본에도 상당 부분 많이 됐고요. 저 같은 경우에 생활하면서 뭐 크레디트 카드 안 받아요 이런 거는 한 달에 한두 건 정도? 나머지는 거의 다 받아요. 그래서 이제 관광객으로 네. 전국 시골에 가면 아직도 안 되는 데는 있겠지만 우리나라에 비하면 아직까지 일본이 그런 건 안 돼 있겠지만 예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일본은 무조건 뭐 카드 안 받고 그렇진 않고요. 다만 카드 수수료가 비싸니까 네. 가게 입장에서는 싫어하죠. 수수료가 이익이 줄어드니까. 우리나라는 왜 그 편의점이나 이런 영세사업자들은 수수료 엄청 싸게 해준다면요. 아니 근데 저도 그래서 이런 얘기를 제가 몇 개월 전에 오사카를 좀 갔다 왔는데 네. 그 가이드분하고 뭐 이런저런 네. 얘기하다 그래서 이 카드 안 쓰는 이유로 이제 그런 그 어떤 아날로그 사회의 어떤 모습 이야기를 했더니 그것도 있지만 하도 지진과 정전이 잦아가지고 하다가 갑자기 끊어지면 이게 난감할 수가 그러니까 못 쓰는 경우들이 있어서 안 하는 경우도 있다. 제 생각에 그건 하는 얘기고 그게 아니 두 가지일 거예요. 실드를 쳤군요. 아니 첫 번째는 일본은 대한민국은 금융실명제의 부동산 실명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본은 금융도 실명화 안 돼 있고 부동산도 실명화 안 돼 있어요. 그러면 가게에서 사업을 하는데 장사를 하는데 그 손님들한테 매출이 전부 세무당국에 노출되면 그 싫어할 거 아니겠습니까? 탈세 그렇죠. 못 하잖아요. 근데 일본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은 금융실명제이기 때문에 탈세할 여지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현금 영수증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일본의 경우에는
금융실명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카드로 긁으면 다 히스토리가 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안 받는 거 그게 하나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수수료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거 이외에는 제가 보기엔 일본에서 특별히 뭐 디지털이 싫어서 뭐 아날로그가 좋아서 뭐 아까 얘기한 지진 뭐 이런 거 그건 그냥 누가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진심으로 달려든 것 같고. 아, 그래요. 그러면 지난번 2년 전에 말씀해 주셨을 때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이 우리가 뭐 호적 등본이 되든 네네. 뭐 여러 가지 어떤 민간 그 네. 서류들 떼기 위해서 고향까지 간다. 네, 호적. 네, 호적이라든가 네네. 이런 것들 떼기 위해서 지금 그런 거는 좀 IT화로 이렇게 좀 발전이 됐나요? 일단 그 일본이 이제 마이넘버 카드라는 전자 주민 카드가 생기면서 네. 그 전자 주민 카드를 가지고 전국에 있는 편의점 엄청 많잖아요. 대부분의 편의점에서 주민등록은 뛸 수 있게 됐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주민등록 자체는 이제 상당히 편해졌죠. 그랬는데 호적이라든지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많은 서류들 이런 것들은 이제 시청이나 직접 가야 되는 거죠. 뭐 호적지에 가야 되고.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 아날로그가 점점 사라지는 속도, 그러니까 디지털화로 변하는 이 속도, 지금 예전의 일본과 지금의 일본, 뭔가 이 AI라는 것이 화두가 되는 이 세상에서 뭔가 좀 가시적인 움직임이 좀 빨라지고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도 갈 길이 멀은 것 같아요. 근데 일본은 지금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상당히 진행된 나라고요. 네. 일본의 경우에는 디지털라이제이션이 진행되고 있는 단계예요. 근데 이 디지털라이제이션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차이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해드리면 디지털라이제이션은 이제껏 사람이 손으로 했던 일들을 전산화해가는 단계, 이걸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일본 열심히 가고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디지털라이제이션이 아니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거죠. 그 심플하게 예를 들면 하나 우리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여러분들 해외여행 가보시면 일본에 가잖아요. 일본에 가게 되면 뭐 비짓 재팬 이걸로 이제 등록하고 신청하기도 하는데 저런 거 있어요. 그 세관 신고소가 있는데 한국하고 일본하고 똑같아요. 종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네. 개인 인적사항 적고 밑에 뭐 신고할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쭉 하는 게 적혀 있잖아요. 네, 네. 나중에 그거 영상 띄워갖고 보여드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거기 보내서 그걸 쓸 때 그거를 이제 쭉 쓰는 거예요. 써갖고 공항에 나갈 때 내잖아요. 그런데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거를 스마트폰 어플로 하자. 그래서 한국도 일본도 스마트폰 어플이 생겼어요. 그랬는데 일본의 경우에 스마트폰 어플을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이제 스마트폰 화면이 작잖아요. 그럼 첫 번째 화면에 인적사항을 넣어요. 패스포트 번호라든지.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기면 이 질문하는 항이 한 30종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30종류를 한 페이지에 다 넣으면 글자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페이지에 7개, 6개 정도의 질문을 넣어요. 그런데 신고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서 없습니다에다가 내 손으로 다 체크를 하고 다음 페이지. 또 5개 체크를 하고 다음 페이지. 또 체크를 하고 다음 페이지. 이렇게 해서 한 7페이지를 해야 돼요. 그러고 난 뒤에 맨 마지막 페이지에 가면 이제 그 QR코드가 딱 나오거든요. 그러면 QR코드를 가지고 우리나라처럼 출국하면 되는 거냐 그러면 그게 아니고 QR코드하고 여권 두 가지를 저 세관 옆에 있는 기계에 가서 이게 삑 해야지만 나갈 수 있더라고요. 그걸 보시면 예전에 종이로 만들 때 쓰고 체크하고 맨 마지막에 그 쓴 거하고 여권을 그대로 가져가서 제출했던 거하고 똑같은 프로세스를 스마트폰으로 만드는 거예요. 네. 근데 한국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한국은요, 인적사항까지 똑같아요. 근데 한국은 거기 한 몇십 가지 되는 질문 항목에 없습니다가 디폴트로 다 체크돼 있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이거 이렇게 탁 올리면 쫙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만 탁 튕기면 맨 끝에까지 가요. 그 맨 끝에 가서 없습니다, 사인 뭐 이런 식으로. 뭐 그거 딱 누르면 QR 코드 나와요. 그러면 딱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3페이지로 끝나는데 여기는 8페이지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린 그냥 나갔는데 여기 요건하고 해야 되는 거고. 이 차이는 뭐냐면 일본 사람들은 기존에 수작업으로 했던 프로세스를 그대로 전산화했던 거고 우리나라는 그거에 대해서 편의성을 그거를 UI, UX라고 하는데 네. 편의성을 고려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이 차이가 있는데 한국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지금은 우리나라 그 입국장에 보시면 그 분홍색 테이프로 땅에 발라진 곳이 있고요. 네. 파란색 테이프로 발라진 곳이 있어요. 그래서 세관에 신고할 것이 없으신 분들은 그나마 종이도 쓸 일이 없고 스마트폰에 입력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나가면 되는 거고 있는 사람만 스마트폰으로 입력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 얼마나 많은 그 혁신이 일어난 거예요. 네. 생략하고 필요 없는 거 버리고 그거 세관신고서요. 그거 아무도 안 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세관신고서에 여러분 지금 이 영상 보신 여러분들 중에 세관신고서에 신고할 거 있음 체크해가지고 스스로 세관에 간 사람 아무도 없을걸요. 그렇죠. 그러면 그 세관신고서가 이게 1년에 뭐 우리나라 1억 명 들어온다는데 1억 장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1억 장이 종이가 낭비고 1억 장이 체크하는 것도 낭비고 다 낭비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없애는 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중에 하나일 텐데 일본은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디지털라이제이션을 쭉 가겠죠. 가다 보면 어느 시점에선가 이거 바보 같은 짓이네. 이제 바꾸자. 그 시점이 올 텐데 저는 그게 일본에 사니까 좀 네. 빨리 왔으면 좋겠다. 진짜 우리가 이렇게 별 의식 없이 자연스럽게 누리고 있다가 일본에 가서 그러지 않은 것들을 체험하게 되면 엄청난 불편함과 함께 그럼요. 애국심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럼요. 제가 늘 일본 사람들 한국 데려오면 서울역에 가거든요. 서울역에 아시다시피 KTX 타려면 우리는 저기 개찰구가 없잖아요. 그렇죠. 표도 종이표 안 끊고 대부분이 그냥 들어가잖아요. 일본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신칸센 탈라 그러면 표 2장씩 뽑아가지고 막 타야 되잖아요. 그런 거 보면 그 개찰구를 없애는 것에 대한 혁신? 우리는 개찰구 없애는 게 그게 뭐 대단한 거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원래 있었던 걸 없앤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혁신입니다. 그러네요. 그것들을 일본 사람들이 보면 깜짝 놀라죠. 하여튼 그 일본의 아날로그 시스템을 설명하는 가장 좋은 사례로 직업의 대물림? 네. 뭐 국회의원도 다 그냥 몇 그렇죠. 대씩, 3대씩 네. 막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거 뭐 300년 된 식당이야. 예전에는 그게 되게 좋아 보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야 이거 후손들이 저 짐에서 네. 너무 얽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좀 답답해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분들 되게 존경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장인 정신. 네, 장인 정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장단점이 있어요. 그 노벨상 우리가 이번에 노벨 문학상을 타는 쾌거를 누렸는데 노벨 물리학상이라든지 이런 거는 못 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본은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노벨 물리학상이나 이런 거는 진짜 그 장인 정신이라고 해야 될지 그분들 소감을 들어보면 뭐 10년 동안 땅만 팠다든지 앞이 보이지 않는 일을 계속 해온 것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대물림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일본 사람한테는 장점이었었어요. 그래서 노벨상도 수상하고 그랬는데 제가 그 요즘에 느끼는 게 뭐냐면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이제는 스피드가 더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예전에는 그런 3대째 대물림하고 하는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장점이었는데 이게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반드시 그렇지도 않겠다. 그중에 가장 여러분들이 알기 쉬운 예가 스마트폰 하면 핸드폰 하면 원래 일본이 에릭슨이라든지 일본의 스마트폰 네. 문화가 훨씬 더 뛰어났었잖아요. 도코모. 네네. 근데 그 어느 날 그게 갤럭시도 넘어오고 애플 확 넘어와 버리고 일본의 스마트폰 업계는 거의 전멸하다시피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왜 그렇게 됐을까? 기술의 연속성이라는 게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2G, 그죠? 지금 5G잖아요. 그렇죠. 2G까지의 기술과 3G 이후의 기술은 전환은 똑같은 거지만
거기에 사용되는 기술은 전혀 다른 기술이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2G를 갈고 닦아봐야 3G가 되는 게 아니고. 그러죠. 너무 깊게 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는 다른 수단으로 음. 해버린 거잖아요. 또 똑같은 예로 중국이나 이런 데는 우리가 그 옛날에 그러지 않습니까? 야, 저 중국이 발전하려면 인터넷을 깔아야 될 텐데 그 중국 대륙에 인터넷 선을 깔려고 하면 그렇죠. 저게 앞길이 깜깜하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인터넷은 유선부터 시작해서 무선으로 간다는 착각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은 인공위성으로 하는 시대라 그렇죠. 오히려 동남아가 더 인터넷이 잘 되잖아요. 그러게. 이제 진짜 그러네요. 네. 그렇게 완전히 세상이 바뀌어서. 그렇게 세상이 바뀌기 때문에 예전에는 유선을 한 뒤에 무선을 갔다고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일본을 20년 뒤따라간다고 하면 일본이 지금 유선이야 그러면 우리는 유선을 열심히 하고 무선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그렇게 안 변하고 유선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무선으로 가보니까 우리나라가 삼성이나 우리나라가 3G를 그저 CDMA를 개발하는 바람에 졸지에 세계 휴대폰 시장을 제패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기술의 영속성이 없어진 거예요. 네. 연속성이.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반드시 장인 정신 이런 것들이 옛날에 비해서는 반드시 그렇지만도 않다. 시대가 좀 바뀌었다. 하지만 아날로그 있잖아요. 네네. 핸드백을 만들고 뭐 에르메스나 뭐 루이비통 이런 거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시간의 영속성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지금 그렇다면 우리가 참 잘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일본에 비해서는 그래도 우리 한국 이렇게 좀 바깥에서 보시는 입장에서 이런 건 좀 아쉽다, 이런 건 좀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느끼시는 게 있을까요? 이것도 동전의 양면인데 대한민국은 대기업이 너무 성장을 해 있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가 너무 심하고 그다음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이라는 게 안 보이는 거. 맞아요. 저는 그게 일본하고 엄청난 차이인데 이런 거예요. 진짜 아이러니한 건데 토요타 자동차의 사장이 텔레비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자기는 전기 자동차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엔진 자동차를 그대로 남기고 가져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는 그래서 모든 풀 라인업을 하겠다. 뭐 수소 자동차, 가솔린 자동차, 하이브리드, 전기 자동차 다 하겠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때 당시만 해도 세상은 전부 전기 자동차로 간다는데 이제 내연기관을 해서 어떡하지? 유럽에서는 지금 내연기관 쓰면 허가도 안 내준다 그러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랬는데 그때 기자가 물어봐요. 토요타 사장한테 왜 그렇게 하십니까? 누가 봐도 지금 전기로 올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니까 그분 하는 얘기가 토요타 자동차하고 거래를 하는 수많은 일본 중소기업들이 있다. 근데 이분들은 내연기관에 대한 특수한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우리가 만일 하루아침에 딱 끊고 우리가 살겠다고 전기자동차로 갔을 때 수많은 사람들한테 우리는 협력회사들이라든지 이런 회사들한테 그렇지. 민폐를 끼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대한민국의 어느 그 경영자가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중소기업들이 작지만 나사에 납품을 할 정도가 되는 거고 많이 크잖아요. 네. 근데 한국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사이가 이게 착취를 하거나 착취를 당하는 수준으로 그렇죠. 보이잖아요. 대기업의 급여가 중소기업 급여의 2~3배를 넘어가 버리면 인재도 쏠리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한국에 대해서 엄청 아쉽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바뀌면 참 좋겠다. 네. 참 이 부분은 오랫동안 많은 그 전문가분들이 좀 지적하던 분야인데 참 그게 쉽게 고쳐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건 이것이 바뀌어야지만 우리 한국 경제 혹은 이 국민들의 여러 가지 그 삶의 질이 다 좀 같이 요즘 양극화에 대한 문제가 자꾸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근데 한편으로는 일본에 이제 그런 상생하는 좋은 점을 말씀드렸는데 상생하면 나쁜 점이 있어요. 좋은 것만 들으면 안 될까요? 네, 아니에요. 나쁜 것도 이제 그건 뭐냐면 네. 그런 식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끌고 가다 보니까 대형 선단식으로 하다 보니까 중소기업이 위기감이 없어요. 설마 우리를 버리겠어? 안 버리니까. 그러니까 기술 혁신을 더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길을 모색한다든지
이런 걸 안 하는 거예요. 경쟁력이 생존력이 좀 떨어지겠군요. 그래서 요즘에 망해가는 일본 기업들 보시면 예를 들어서 그 카 내비게이션을 주로 만들던 회사들, 그 카 내비게이션이요 벌써 언제부터 없어질 업종입니까? 아니 이미 십수년 전서부터 사라진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지금도 일본은 카 내비게이션 전문 회사가 있어요. 근데 그 회사 이제 망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사주니까 바뀌지 않은 것도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대 그 공약수를 잘 찾아서 네, 하여튼 성장하는 한국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하여튼 그러한 일본에서 좀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찾아서 한국이 또 뭔가 많은 부를 좀 이뤘으면 좋겠네요. 자, 이제까지 생생한 일본의 생활을 그대로 가감없이 전달해 주시면서 우리의 이해를 도와주신